살면서 놓친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살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살면서 놓친 일 채널. 한참 전에 녹음하고 게으르게 편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날은 아마도 한참 후일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녹음을 이제 하는데요.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말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파도에 밀려다니는 해파리 때 같았습니다. 막 동네를 막 싸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뭐랄까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신기해 보였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 간수 잘 하라고. 잘 건사해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철수 시인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답니다. 선생님 혹시 그 기념하거나 추념하는 날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또 일거리 생겼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렇군요. 아까 그 사회자님이 그 오프닝 멘트에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다닌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한동안 촌에서 농사를 졌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거주하는 곳이 6층인데 아파트 막 비가 오다가 날이 잠깐 반짝였어요. 근데 서울이 한 3, 4일 그렇게 비가 왔었대요. 근데 갑자기 막 바깥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전거를 탄 애들 한 2명, 3명 얘네들이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아파트 그 도로지 마당을 그냥 막 누비고 다녀요. 조금 있으니까 애엄마 소리들이 나는데 유모차를 밀고 한 3, 4명이 동시에 나왔어요. 아마 그 유모차 타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칭얼거렸겠어요. 3, 4일 동안. 그러더니 그다음엔 린라인 스케이트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금방 한 5분, 10분 요새에 그 아파트 마당에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모여서 왔다 갔다 뭐 지네들끼리 놀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장관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온 나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얀 나비들인데 그게 아마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는 나뭇잎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나비들이 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렇게 막 펄럭펄럭펄럭하고 막 날아다니는데 아이들 목소리, 아이들 움직임,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또 엄마들의 하이톤 목소리, 나비들 뭐 그냥 햇살 잔치더라고요. 잠깐. 아마 이런 날이 그 도예지에서 우연히 맞이하는 추념식 이런 날은 아니어도 자연이 우리한테 준 기념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준비된 이제 시들이 보면 어린이날과 조금 연관이 많습니다. 조금만 아무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적 체험과 시적 체험이 아닌 것 이 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시를 쓰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시를 쓰려면 반드시 시적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다. 시는 시적 체험을 통해서 삶을 깨우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체험은 시적 체험이 아닌 것이 돼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막 낙엽치면 우울 모드가 딱 되고 이 상태에서도 뭐 옆구리 쿡 찌르면 그냥 우울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시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 그거는 금방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런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혹은 일반적인 생각 이 둘은 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로 나가게 되더라도 시인 것처럼 꾸미는 그런 글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주 초심자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잘 이해되고 그래서 시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건 시 아니네 이러면은 왜 시 아니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으로 다 쓴 시라든지 일반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시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시 같지만 시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인상적인 면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요. 이 두 개, 생각과 어떤 감정, 그에 알맞는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두 개를 합쳐서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서정의 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참 어려워해요. 그리고 사실 어려워요. 함에도 시를 쓰려고 하면은 시적 체험은 이런 것이구나. 시적 체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다. 꼭 시적 체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고 시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내가 본 인상적인 면을 형상화의 재료로 해서 내 생각과 느낌을 더해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이 봐도 자기가 본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가 느낀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 체험에서 출발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숙 시인이 쓴 동심이라는 시예요. 어린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3살 아이. 마스카라를 속눈썹으로 가져가면 아이는 마이 많은 배우처럼 속눈썹을 치켜들고 입술을 바르려고 루즈를 가져가면 바비 인형을 닮은 제 입술을 더 동그랗게 오므리어 내 입모양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 거울을 잠시 내려놓자 거울을 집어들고 거울에 심어진 자기 얼굴을 쳐다보며 웃는다.
나는 아이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본다. 입술을 빗나간 어설픈 연지라 해도 아이는 거울을 잠시도 놓지 않고 쌩글거린다. 화장 번졌다고 아침 시간 투덜거리는 내 옆에서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즐거워한다.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아마 이모쯤 되나 봐요. 혹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빨리 단장을 하는데 그거를 아이가 이렇게 3살짜리라고 그랬나요? 아이가 자기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는 그 화장이 번졌다고 투덜거리는데 아이는 무관해요. 그런 거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마냥 즐거워해요. 자기가 거울을 탁 보고, 물론 자기 얼굴에다가는 화장을 안 했죠. 그냥 그 자신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마냥 즐거워한다.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화장이 번졌다고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그 말이,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바로 요 말이 그 아침 시간에 있었던 그런 체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시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이지만 그렇게 나는 화장이 번졌다고 투덜거리는데 내 옆에서 똑같이 흉내를 낸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마냥 즐거워한다.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요 말이 찾아져야지만 시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 내가 막 이렇게 화장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단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화장이 잘 안 받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아유, 너도 크면 나처럼 이럴 텐데, 너도 30년 후면은 이렇게 아침 시간에 앉아가지고 급하게 막 화장을 하고, 어떻든 화장이라는 게 물론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또 충족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꼭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더 강력하게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들이 이 아이의 체험하고 연결은 되지만 이 체험이 주는 그 의미는 아닌 것이거든요. 이 생각은 따로 굴러다니다가 그 아이 아침에 화장하는 그 행위를 따라하는 아이 때문에 생각은 이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식적 체험이 아닌 생각하고 시적 체험인 생각하고의 차이는 인상적인 대상, 그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화장한 얼굴을 상상하면서 쌩글거린다. 그런데 그것은 화장이 어떻게 된 것과 무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웃음이구나. 그래서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근데 나는 그뿐일 수 없죠. 나는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막 볼 텐데,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에 화장하지만 사회적 얼굴을 화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따로 붙어버리면은 대상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대상에 이어붙인 생각이면은 그건 시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분일 때, 그러니까 시가 이런 체험을 놓고 시가 될 때하고 안 될 때의 그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애가 막 그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만약에 화장을 하는데 애가 옆에서 막 따라하고 내가 루즈 바르려고 이렇게 했다가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까불고 그러면은 야 귀찮아 저리 가. 혹은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러면서 엉덩착 두드려주면은 그 상태에서는 시가 나올 거리가 없죠. 그건 그냥 만약에 거기서 시를 쓴다면은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도록 꾸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좋다, 슬프다, 예쁘다, 귀엽다, 쓸쓸하다, 아름답다, 우울하다 등의 감정 상태에서는 시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시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너도 20년 후면은 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침 되면은 이 사회적인 얼굴을 만들기 위한 노동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 가지고 시를 쓰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주장 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다가는 시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려고 할 때는 인상적인 면을 딱 붙잡고 그 인상적인 면에 대해 사색적, 감정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마냥 즐거워한다,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리고 실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나와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아이와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말이에요. 거울 속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뿐이다, 아이는. 이것이 저 아이와 나와의 차이입니다. 아이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놀이로서의 거울을 보고 화장놀이를 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뿐이다.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기 위해 외부에서 주어진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로부터 긍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화장이 번졌다고 투덜거릴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스피노자가 말했던 자신의, 자신 안의, 자신을 통한 원인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눈도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니 나 아닌 눈들만 수천 개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내게 시심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아이, 나도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나라는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불러일으킨 생각과 느낌을 시로 그것을 감정세계로 가지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적 체험과 시적 체험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해야지 되고, 시적 체험은 반드시 인상적인 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완결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막 따붙이고 그래서 완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자체로 완벽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시적 체험을 말할 때는 항상 인상적인 면을 제대로 봐야지 돼요. 이 수업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야, 이거는 형상이 좀 부족하다. 제대로 봐야지 되는데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볼 거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시를 쓰려고 보면은 안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표현하려면은 그 생각이 나온 번지수인 인상적인 면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면이 의외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얘기뿐이 못해요. 아니면 자기의 감성적인 얘기뿐이 못하고. 그래서 시적 체험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보라. 그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본 것을 생각해야지 된다.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이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연한 느낌이든 뭐 기분이든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이때일지라도 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시를 쓰려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사색적 체험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40-50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느낀다면은 그 가치체계가 이건 인상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를 찾을 때는 그것의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거기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관계라는 안우일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관계를 그 예전에는 실체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그래요. 이런 말로다가 딱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나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관계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종합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놓고 그 관계를 하나하나 뽑아버리면은 한 10개의 관계만 뽑아버리면은 나란 누구지? 이렇게 될 정도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본 두 가지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갈대에 앉는 새의 모습이고 하나는 꽃에 앉는 나비의 모습이에요. 자, 갈대에 앉는 새의 모습을 얘기하려면은 잘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갈대에 새가 어떻게 앉는지, 그 다음에 꽃에 앉은 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거 어떻게 앉는지 제대로 잘 관찰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인상적인 면을 관찰을 통해서 생각을 길어 올리는 것, 이것이 시적 체험이다. 그래서 시적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찰, 그리고 관찰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읽는 시입니다. 관계, 안호일. 새 한 마리 갈대 위에 앉았다. 튕겨 오를 수 있을 만큼의 휘어짐만 딛고서 잠시 제잘거리다 푸드득 날아오르는 새의 무게만큼 굽어진 생, 순간 흔들리다 그 탄력으로 다시 팽팽히 서는 갈대, 저 푸른 힘. 활짝 핀 선홍색 위로 날아든 나비 한 마리. 여린 꽃잎 가장자리 살짝 발끝으로 밟는다. 상처를 염려하며 조심조심 내딛는 발가락에 힘이 눈부시다. 저것 좀 봐. 꿀을 빠는 나비의 입을 따라 파르르 떨며 확확 달아오르는 꽃잎들. 읽으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읽으면은 어쩌면 이렇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새가 갈대에 앉을 때 이 푸르륵 날라와서 털썩 이렇게 앉지 않거든요. 그러면 갈대가 꺾어지죠. 딱 날라와서 앉을 때쯤 되면은 이놈이 날개를 막 포덕포덕거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브레이크를 잡고 갈대에 살짝 앉아요. 털썩 앉으면 갈대가 휘기 때문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뛰었다가 다시 앉고 뛰었다 앉고 뛰었다 앉고 이러면서 갈대한테 충격을 가장 적게 주려고 하면선 앉거든요. 그리고 갈대를 그렇게 함으로써 갈대는 또 이렇게 턱 하고 부러지지 않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게 그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 탄력으로, 그러니까 새가 앉는 그 무게 혹은 흔들림, 이런 거로부터 자기의 초록 근육을 만든다. 그것을 갈대 저 푸른 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비의 경우인데, 만약에 나비도 저기 꽃이 있네, 빨리 가서 꿀 먹자, 그래 가서 갖다 콱 코 박는 거 아니거든요. 꽃에 이 꽃가루를 꽃밥이라고 그러죠. 그걸 풍뎅이도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뿡 해가지고 꽃에 탁 앉을 때도 그렇게 쾅쾅 자기 힘 세다고 막
그렇게 안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서 붕붕붕붕붕붕붕 그러다가 살짝 내려앉거든요. 이 나비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린 꽃잎 가장자리 살짝 발끝으로 밟는다. 그걸 이렇게 읽어요. 상처를 염려하며 조심조심 내딛는 발가락의 힘이 눈부시다. 발가락의 힘이 눈부시다. 참 시인만 가지고 있는 눈이겠죠. 그래서 저것 좀 봐. 꿀을 빠는 나비의 입을 따라 파르르 떨며 확확 달아오르는 꽃잎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서 굴러다니는 생각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내가 본 인상적인 면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예를 자꾸만 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막연한 느낌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넘어서자. 그걸 넘어설 때 실어 나갈 수 있다. 관찰을 좀 해라. 의외로 우리가 나도 다 봤다고 하는데 의외로 안 본다. 많은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더 씌워서 보기 때문에 관찰이 안 돼요. 더 쉬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코스모스를 보고 쓴 건데 코스모스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이규리 시인이에요. 시인의 시를 볼 건데 고전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쓰는 그런 예를 하나 보겠어요. 그냥 소년의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코스모스. 가을 하늘 너무 높아 코스모스 까치발 딛고 팔을 젓는다. 여덟 이파리 활짝 펴 하늘로 오른다. 잡힐 듯 푸른 하늘 날아가고픈 마음. 어느새 모여들었는지 천마리 만마리 나빗대 되어 파란 하늘을 난다. 어떻든 이렇게 쓰려고 해도 공은 들였을 거예요. 한데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시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쓰려면은 이렇게뿐이 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뿐이 못 돼요. 근데 실은 이렇게 쓴 시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시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꾸미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까치발 딛고 있대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난다. 이런 걸 그냥 통상 이렇게 상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어난 현상은 상투적인 것 같지만 그 근원은 인상적인 면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뭐가 인상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시처럼 하려고 하니까 꾸미게 되는 것이고 시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쓰게 되면 다 이렇게뿐이 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시적 체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코스모스 그러면 코스모스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썼던 시인데
그거는 코스모스의 어떤 면을 봤냐면요. 이게 코스모스 씨를 뭐 잘못 뿌렸든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분하고 흙, 그 사이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뿌리는 그 흙 쪽으로다가 한쪽으로뿐이 못 내리죠. 화분은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이님께 제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쓰러져서 컸어요. 쓰러져서 길쭉하게 컸어요. 그러니 참 그 꽃으로서는 그 불행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상태에서 누워서 폈는데 그 상태에서 꽃가장 폈어요. 조그맣대요. 그리고 씨가장 맺혔대요. 그것을 보면서 요번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건 참 대단하죠. 근데 그런 생각과 느낌을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그게 뭐 이번 생이든 어떻든 이번이든 올해든 뭐 그것은 내가 본 코스모스의 구체적인 어떤 면, 인상적인 어떤 면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시적 표현이에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시는 왜 코스모스 대가 가는데 꽃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가늘어서 그런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뭐 또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가 뭐 슬퍼서 속으로 다 울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뭐 어떻든 이 줄기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잘 흔들려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코스모스의 특징적인 면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이규리. 자, 읽겠습니다. 몸이 가느다란 것은 어디에 마음을 숨기나. 실핏줄 같은 이파리로 아무리 작게 웃어도 다 들키고 만다. 오장육부가 꽃이라 기척만 내도 온 체중이 흔들리는 저 가문의 내력은 약하지만 잘 보라. 흔들리면서도 똑같은 동작은 한 번도 되풀이 않는다. 코스모스의 중심은 흔들림이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중심. 중심이 없었으면 그 역시 몰랐을 흔들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마른 체형이 저보다 더 무거운 걸 숨기고 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마른 체형이 저보다 더 무거운 걸 숨기고 있다. 여기서 저보다 더 무거운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생의 비밀이고 이 관계의 세상 속에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관계의 세상을 종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우주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흔들리면서도 똑같은 동작을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중심은 흔들림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중심, 중심이 없었으면 그 역시 몰랐을 흔들림이라는 생의 법, 우주의 법을 그 가느다란 몸으로 다 시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보다 더 무거운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사유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사유가 된 거예요? 코스모스 줄기, 그 긴 줄기에 꽃이 달려 있는데 그 가느다란 줄기에 달린 꽃, 이 구조의 꽃이 잘 흔들린다. 이것을 사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그 몸이 가느다란 것은 어디에 마음을 숨기나. 그 다음에 실핏줄 같은 이파리로 아무리 작게 웃어도 다 들키고 만다. 근데 실핏줄 같은 이파리라는 표현을 보세요. 그 줄기로부터 실핏줄이 이파리 가장, 그러니까 실핏줄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까지 쭉 퍼져 있는 것으로다가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꽃이라 기척만 내도 온 체중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분수죠. 꽃 부분이 오장육부가 다 모여 있는 그런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 가문의 내력은 허약하지만 잘 보라. 잘 보면 뭐가 보이냐? 코스모스의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면을 잘 보면 뭐가 보이냐? 흔들리면서도 똑같은 동작은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는다.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 순간 변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모스는 흔들림을 통해서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면 중심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심이 또 없었다면 자빠졌을 테니까 또 몰랐을 흔들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마른 체형이 저보다 더 무거운 걸 숨기고 있다. 우주의 법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코스모스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약하거든요. 몸이 가느다란 것은 어디에 마음을 숨기나.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도 다 보면은 코스모스 같아요. 그런데도 그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우주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무거운 걸 숨기고 있어요. 근데 그 저보다 더 무거운 것을 숨기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동작은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흔들림을 통해서 중심을 잡기 때문에 중심이 곧 흔들리는 이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흔들리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중심이 없었으면 그 역시 몰랐을 흔들림. 이 세 가지를 코스모스를 통해 환기되는 삶의 문제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시적 체험은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면으로부터 삶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인상적인 면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보고 실적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코스모스가 흔들리면은 그 흔들리는 거 앉아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렇게 보세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보면은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하다 보면, 그거 보다 보면은
아, 쟤네들이 바람하고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놀 때는 어떻게 노는지 한번 또 보세요. 비장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바람하고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노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풀도 그렇고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다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로부터 삶의 재반 문제로 다 확장시켜서 우리까지 다 생각해 보는, 우리의 경우가장 생각해 보는 것, 여기에서 시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적 체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시쓰기로 나아갈 수 있다.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은 그 시적 체험과 시적 체험이 아닌 것, 그리고 시적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봐라. 제대로 보면은 이 또 제대로 보는 것과 관련돼서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쓴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전철에서 하품하는 남자를 묘사한 게 있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묘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묘사만 가지고도 완벽한 시가 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끌어당겼던 인상적인 면, 인상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때 생겨나는 어떤 생각과 느낌, 감정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탁 생기면은 시로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막 나 시 써야지 된다 뭐 이래서 쓰는 게 아니고요. 대상 체험이 나를 시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좋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 쓰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 속에서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점을 가서 뭐 이제 책을 본다든가 하면서 이제 많이 익히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시 쓰기보다는 시 꾸미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죠, 일반인들은.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꾸민다는 말을 하는데 이걸 저는 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꾸민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교과에서 실린 시들은 주로 서정성이 뛰어나다는 시들을 많이 시코는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을 때 그런 미감이 생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쓰는 것인데, 쓴 시들이 주로 그런 교재에 실리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쓰는데 어떻든 시는 현실 체험이에요. 현실 체험에서 나와요. 그리고 현실 체험 중에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면을 사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쉬운 표현이 내가 체험한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내 생각과 느낌을 살짝 보태서 쓰는, 그게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남들이 읽어도 금방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해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의미를 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시쓰기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시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시의 내용에서도 내 삶을 깨우치는 생각이라면은 누구 사민들 깨우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시를 안 써도 우리의 몸은 가치평가 체계로다가 구축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몸이거든요. 그런 내가 세상을 보고 저거 인상적이다,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생을 깨우치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시를 써야지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고요. 그런데도 그동안 이렇게 시에 조장되어 있는 그런 시풍이라는 것들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예술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술성 높은 것을 선택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술성만큼 중요한 것이 형상성이거든요. 형상성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기초한 예술성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그럴 때 일반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더라라는 경험적인 저 나름대로다가는 아주 경험적인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강조하여서 시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느낌에서 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은 시로 되기가 정말 어렵다. 물론 일반적인 생각도 그것을 마음속에다 놓고 몇 번 굴려가지고 형상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삶에 막 시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말가장이에요. 나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줍는다고. 우리 삶 속에 시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줍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상적인 면을 강조하고 인상적인 면에 대한 사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시론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니까, 저에 대한 오해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또 시끄럽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 연애 편지라든 많잖아요. 뭐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그 몇 개 정도 뭐 표현법? 뭐 사람 삶 속에서 연애만큼 세상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참 드물 거예요. 인간의 경험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쓰거나 이럴 때 써먹을 만한 말들이라는 것도요, 결국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따로 언어 세계가 따로 굴러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은 시예요. 한 4줄 정도 되는 시인데 제목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때 이런 거예요. 쟨 사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런닝구만 입고 이제 손발 닦고 들어와서 런닝구만 입고 앉아가지고 밥을 한 그릇 이렇게 훌떡 다 비워요. 그것을 그 각시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얼굴에 홍조가 지나간다. 그 붉은 웃음이 살짝 지나가는 것. 그리고 제목을 사랑이라고 달았어요. 거기에 그 네 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체험, 그 인상적인 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편지 쓸 때 필요한 그 말은 어디에서 다른 데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연애편지도 남의 말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 가지고 쓰면은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남이 봐도 좋아요. 저는 그런 언어들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의 시를 읽는 것은 삶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 그렇게 연애편지 쓸 때 써먹을 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솔직하게 체험했던 것을 말하면 되는구나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지 자기가 그렇게 쓰면은 연애편지를 그렇게 쓰면은 그것이 가장 훌륭한 연애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 권해줄 만한 뭐 그런 시는 없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적 체험의 오해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난 낙엽 지는 거 보면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작가들이 독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때 해군 군함을 타고 간 것 같은데 날이 너무 안 좋아서 저만큼의 독도 보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거기서 그 독도만 먼 데서 보다가 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무슨 그 모음집이 있어요. 독도에 관한 모음집이 있는데 이제 그 함선에 같이 있었던 어떤 분이 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독도를 보면서 당시에 우리 애가 어려서 어린아이들이 공룡 좋아하잖아요. 그 공룡책을 많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독도를 이렇게 딱 보니까 막 그 군함이 출렁거릴 정도고 바다가 이렇게 그 파도가 있는데 보니까 막 저 바닥이 막 땅으로다가 쑥 꺼져 들어가는 듯이 쑥 들어갔다가 일어서고 그러는 파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독도를 딱 보니까 독도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딱 박혀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때 또 그 읽어줬던 공룡 이야기 중에 트리케라토스인가? 뭐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어떻든 이렇게 뿔 달린 공룡인 것 같아요. 그놈이 앉아가지고 그 바다에서 딱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시인이 쓴 시를 봤는데 그렇게
이 시집간 누나가 이렇게 육지 저 끝으로 시집간 누나를 떠올리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때 그 함선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가능한가? 그게 과연 시적 체험이 일어난 것일까?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다 본 구체적이고 인상적인 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압축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 상상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봤던 독도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썼구나. 어떻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제가 이 방법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적 체험은 구체적이고 인상적인 그것의 특징적인 면으로부터 생각이 온다. 그것을 생각이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사유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 이거면 된다. 훈련을 아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시를 살아가면서 막 주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값진 시를 막 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머리만 굴려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적 체험을 그런 것으로다가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들은 대부분 다 꾸며진 시들이 태반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시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에서 인상적인 면을 사유하는 것,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오늘 또 이제 오철수 시인님 모셔서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시쓰기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 하니까 오늘 나올 때 그 아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디가 그래가지고 이 녹음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선 넌 내일까지 노니? 그랬더니 내일까지 논다고 그러면서,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너 어릴 때 친척들이 많아요. 그 나이 또래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 어릴 때 그 과자 따먹기 달리기 하고 그런 거 기억나냐? 할머니 집 그 뒤 놀이터에서 그랬다 그랬더니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난 몇 살 때쯤이야? 그래서 너 4-5살 됐을 거다. 그 찍찍이 운동화 그거 신고 막 엄청나게 뛰어다녔다.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아침 되면은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벌써 흥분돼가지고 너랑 누나랑 아주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었다 그랬더니,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랬더니, 아빠 그거 벌써 30년 전이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도 나이 많이 먹었구나.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시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을 줍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유하는 것, 여기에서 시를 찾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군가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는 살면서 놓친 일들을 더듬어 보며 fun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